또 하나 천연두가 어떻게 미주 대륙을 바꿔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같이 드릴 건데요. 사실은 유럽이 평창이 되는 그 아메리카 대륙, 그 당시에는 한 6천만 명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시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식민지화 되면서 천연두가 퍼지면서 인구가 600에서 거의 10분의 1 수준, 500에서 6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꽉꽉 차있던 땅이 텅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다 숲으로, 초원지대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게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기온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온이 굉장히 하강했다고 하는데요. 이 변화가 다른 데에 영향을 줬을 거다. 물론 당시 다 같이 일어났던 변화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화산 폭발이라든지 태양활동 감소 등등과 같이 동반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현상의 결과로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온이 떨어지는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이 유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하는 것이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일도 또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는 결국 15세기 말에 미주 대륙을 황폐화시킨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황폐한데요.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원상복귀죠. 그리고 그 피해는 가장 유럽이 많이 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 다른 그 가장 건강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질병이기 때문에 천연두가 아메리카를 바꾸고 유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실은 천연두가 확산이 되면서 아메리카는 완전히 황폐화된 거죠. 다시 말해서 도시가 파괴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데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학살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이 천연두가 미주 대륙을 거의 황폐화시키고 부족한 인력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로 대체를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시의 유형들을 시대에 따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참조 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물론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도시 하면은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 형태를 떠나서 도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인구가 밀집하고 기본적으로 도시화됨으로써 점차 생산하는 양식이 1차 산업에서 2차나 3차로 더 진행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르고요. 또 시기별로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른데요. 고대 도시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이고 또는 종교적인 공동체로서 존재를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리스나 로마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세도시인데요. 봉건 영조나 대주교가 활동하던 이런 시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이런 사람들의 의존했던 소비자 도시와 아울러서 또 상공업 중심의 길드의 기초를 둔 상업 도시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은 서약이잖아요. 서약을 하지 않고는 이 길드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만 해도 근대 시민 사회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지 이것들을 위한 출발점, 원형 정도가 형성됐던 시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근대 도시인데요. 근대 도시에 와서야 전형적인 자본주의적인 공업 생산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 그래서 이때는 도시는 자체적으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고 먹여 살릴 식량은 주변의 농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시기는 벌써 도시와 농촌 1대1의 등가 교환을 하는, 다시 말해 계약 관계에 의한 시기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이때는 거주전이 보장되던 시기고, 또 하나 드디어 이때부터는 이제 인간의 소외가 이제 발생하는 이런 시기입니다. 현대 도시로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이 좀 더
그 극대화되는 어떻게 보면 거대 도시들이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는 문제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심해진다거나 도시 사회, 대중 사회가 되고 뭐 과잉 도시, 인구 이동의 문제 등등의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대 도시, 어떻게 보면 도시화의 가장 극에 있는 게 현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현대 도시의 환경 문제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광주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광주가 예전에는 비교적 공기도 좀 깨끗한 편이었고, 그랬던 동네가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특히 최근에 아주 폭주하고 있는데요. 매연이라든지 소음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다음에 광주는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특히 미국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도로가 있긴 한데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고, 걷기도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개발이 되면서 계속 자연 환경은 축소되고 있어요. 광주가 그렇지 않아도 자연 공간이 굉장히 좁은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더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환경 오염이 되면 오존이라든지 온실가스, 쓰레기들이 증가하고, 요즘에는 열섬 현상이라든지 등등등 의미에서 굉장히 폭염이나 폭설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들도 많고, 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광주는 그나마 그동안에 좀 더 다행인 편이었는데, 최근은 광주도 이동거리가 상당하고 시간이 상당히, 제가 한 20년 전쯤에 서울에서 별로 멀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이 좀 넘었었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뭐 한 40분 저희 직장하고 집하고, 그래서 뭐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광주에서 먼 거리였어요. 지금은 그 정도 걸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됐고, 요즘에는 광주 내에서 1시간 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교통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에 지나친 평면적인 평창이 주거와 직장의 거리를 연장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건강을 굉장히 소모시키는 이런 정도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전공 시절에 배웠던 책에는 서브어번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시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증상군을 말하는데, 특히 주부들이 많이 느끼는데요. 근교에는 즐길 만한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부부는 일하러 가시고 본인은 애들 돌보고 사는데 그다지 즐길 거리는 없고, 우울에 빠지는 여성들이 꽤 많은데, 그걸 서브어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남자는 이동을 많이 해서,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낮 시간에 거의 준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또 몇 년 전에 어떤 조사 때문에 미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 한 5시 좀 넘었는데 부릉부릉 차들이 날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까요? 근데 그때가 시카고시 부근이었거든요. 인근이었는데 거기는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보통 그분들이 8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끝나고 돌아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저녁 되니까 빨리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침에 빨리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동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발생하는 문제 같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또 점심을 한 시간 꼬박꼬박 드시잖아요. 거기는 점심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먹진 않아요. 햄버거나 빵 싸들고 와서 일하면서 먹고 1시간은 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이게 현대의 어떤 도시들의 어떤 문제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이제 혹시 하이힐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도시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 단적인 사례로서 어떤 분들은 하이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이힐은 길거리에 있는 오물을 피하려고 나온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있는데, 이건 재미삼아 한번 보시라고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하이힐은 여성들이 신는 신발이 아니고 남성들이 신는 신발이었고요. 주로 자기를 더 크게 보이게, 웅장하게 보이게, 또 일부는
승마를 할 때 더 승마에 하려고 한 게 말 위에 올라탈 때 더 유리해서 이런 형태의 신발을 신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이집트까지 가거든요. 시절로 보면. 그리고 이후에 비교적 중세에서 조금 더 늦게 여성들이 드디어 하이힐을 착용을 합니다. 이때는 패션용품이었지 위생용품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똥을 피하려고 신었다는 신발은 이 아래에 있는 이겁니다. 남학신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건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끔은 하이힐을 똥을 피하려고 신었다라는 말씀들. 왜냐하면 이게 도시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으로서 보통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대에 따라서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의문사항은 이런 거죠. 기술혁명에 의존하는 발전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특히 기술혁명이 이로운 것인가? 또 이런 발전 방향에서 애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흑사병으로 인해서 이것에 다시 말해 도시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흐름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농업혁명을 비롯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화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감염병을 피해서 일부 귀족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또 농촌까지 안 가면 근교로 이동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건 아주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도시화 이런 도시로 계속 몰리는 이런 추세들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흑사병은 역시 이탈리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비치도 이 흑사병으로부터 흑사병이 유행하는 이탈리아에 살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밀라노의 수장이었던 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비치에게 명령을 합니다. 흑사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좀 네가 설계해봐. 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였는데.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다비치는 일자무식인 사람이거든요. 배운 것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설계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격리와 위생. 이걸 핵심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죠.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모이는 것이 이런 감염병, 전염병의 확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밀라노 근교에 10곳의 신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분산하겠다. 그리고 건물 주변에는 또 이제 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건물 주변에는 연못을 만들어서 병원군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리고 주거지는 2층에 만들고, 그리고 각 건물을 육교로 연결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밖에 둬서 유사시에는 차단하겠다. 등등등.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폭을 넓히고 또 도로에 기울기를 주는 거죠. 가끔 이탈리아의 고대 도시들을 가보면은 로만틱 가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경사가 지어져 있고 안쪽으로 물이 흘러서 빠지게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또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바깥과 차단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도시를 설계를 했죠. 이것은 당시의 이제 기술인 거고요. 근대에 와서는 역학이라든지 어떤 인구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하수 관리를 포함하는 신도시, 이런 도시를 개발하는 만드는 도시 설계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건 또 좀 이따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학문이라든 문명이 발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예전에는 통제를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나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과연 기술 발전은 인류에게 이로운가?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고요. 실제 흑사병은 아까 제가 이제 패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2011년에 남유럽인을 대상으로 DNA 분석을 했더니 흑사병이
패스라는 것을 규명을 해냈어요. 근데 흑사병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전체 패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패스가 몇 번의 대유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해서 벌어진 대유행이 있거든요. 2차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가, 죄송합니다. 이 1345년부터 1840년까지 이 2차 팬데믹이 있었는데요. 패스트에 범유행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일부러서 유럽에서 유행했던 몇 년간만 그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물론 이거 다 추정치입니다. 대략 한 1억 정도 죽었을 거라, 몇 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그래서 그 대략 한 5, 6년 잡던데요. 이 시기에 거의 1억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트, 이 흑사병이 한 5년 사이에 한 1억 죽었는데요. 스페인 독감이 횟수로 따면 1년 한 반 정도 되거든요. 거기도 한 4, 5천만 명 죽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페인 독감이 더 끔찍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고, 뭐 정확치는 않지만 지금 저희가 그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스페인 독감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꽤 있는데요. 상당히 그 위태로운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흑사병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유럽이 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가 흑사병 이전까지 그 회복되는 데는 17세기가 돼서, 왜냐면 이때가 14세기의 문제인데 17세기가 돼서 회복을 한 거거든요. 1억이라면 어떤 인류의 손실이 회복되는데 3세기 정도가 걸린 거죠. 예, 이건 패스트의 그 전파 경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략 중앙아시아 쪽이거든요. 이쪽 사실은 흑사병은 별로 그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안 좋아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출발은 이쪽 중앙아시아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이제 동유럽 쪽을 경유해서 다음에 이쪽 크림반도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경유해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최근에 그 중국에서 다시 또 흑사병이 유행하던데요. 글쎄요, 흑사병이 고향을 찾아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은요, 그 세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표현을 영어로 하더라고요. 근데 글로벌리제이션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그 대표적인 산물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즐겁게 여행했던 것도 이와 같은 세계화의 한 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글로벌리제이션 자체가 과연 사람에게 이로운가?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만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모든 유해한 물질들 다 전 세계로 전파가 되고요. 또 세균도, 바이러스도 전 세계로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덕분에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전파하는데 실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면 또 하나는 예전과 보건의료 정책들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틀을 유지하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건이라든지 의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최근에 이탈리아가 그 가장 혹독하게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하고 의료 예산을 엄청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중증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이 없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기는 조금 걱정되긴 한데요. 사실은 저는 광주와 전남도 좀 걱정이 돼요. 중증 코로나를 볼 수 있는 병상이 광주와 전남에 20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계속 볼 수 있는 병상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 한 10개나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진짜 동시에 중증 코로나가 10명이 병원에 누워있으면 거의 끝이에요. 더 늘어나면 광주 전남은 흔히 말하는 의료 붕괴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늘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도 했는데 또 하나 특히 제약자분들이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핑계로 여러 가지 보건의료 관련된 기술과 상품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물론 그걸 반대하지는 않는데 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필요도 있는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는 거죠. 또 일상생활이 역시 세계화돼버리는 특히 먹거리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더 로컬 푸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의 파괴나 건강을 위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브라질에서 숲들이 계속 불타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작지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팔려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당장에 저희한테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브라질은 전 세계의 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장에 오지 않지만 멀지 않아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예, 로컬 푸드와 푸드 마일리지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로컬 푸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되는 곳에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는 영국의 환경운동가 팅램 교수가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요.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되는데 걸리는 운송수단에 의해서 소모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축약해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수송거리가 길면 길수록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 등 환경 오염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서 온 음식들을 우리가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마 2010년 데이터일 텐데요. 우리나라는 한 7천 정도, 일본이 5천 얼마, 영국이 2천, 다음에 프랑스가 1,000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컬 푸드라고 하는 정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프랑스는 건강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까운 동네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우리나라는 아주 먼 데서 오는 식품들을 소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삼겹살이 저번에 기억하기에 한 120개국에선가 수입이 된다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삼겹살이 수입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어도 삼겹살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들은 로컬 푸드가 아닌 거죠. 예, 이와 같은 학문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 주는 영향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권력이 이동하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뭐였을까요? 바람 보고 비 오고 천둥 치면 어때요? 무서워하고 경비하고 이랬던 것들이 점점 바뀌어서 종교로 과학으로 또 주요한 관심도 이동하게 되는 거 자연에서 생명으로 또 인간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학문의 기술 발전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불인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불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만 또 불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것을 신화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받는 재앙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런 기술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공자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했냐 하니까 수리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술만 했지 창조적인 일은 한 거 없다. 성의들이 한 것을 다시 읊기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역사상의 성인들인데요. 예를 들어 의학의 출발은 신동씨로부터 출발하고 또 치수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임금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망오제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혁명에 대한 대접은 중국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건강하고 관련돼서 아까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형 중에 제가 수레바퀴 모형이라고 하는 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레바퀴 모형은
건강과 관련돼서 유전적인 소인, 다음에 사람들의 요인, 환경 요인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질병을 설명할 때 그 다원론적, 단순하게 세균만 문제가 또 사람만 문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들인데 대표적인 예가 아일랜드의 대기근입니다.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사실은 감자의 흉작으로부터 옵니다. 그 북유럽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건 감자거든요. 그 추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탄수화물 보급원은 거의 유일한 게 감자입니다. 감자로 인해서 북유럽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1840년 이 무렵에 대기근은 왜 발생하냐면요. 장마가 길었어요. 다시 말해 물리적인 환경이 바뀌었고요. 감자의 병충이 아주 심해서 감자가 흉작이 된 거죠. 생물학적인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적절한 구제 정책이 없었어요. 이전의 정부는 그 전에도 사실은 계속 감자가 흉작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정부들은 흉작이 났을 때 외부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정부가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클린턴이 아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됐나 봐요. 그래서 니네들 건강은 니네들이 책임져? 하고 방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굶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질병이 발생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인구가 한 200만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같은 아일랜드 대기근 때문에 사실은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민했고요. 이 아일랜드 대기근을 그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파렌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톰 크루즈하고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그리고 그 1992년에 칸 영화제에도 나가서 상영도 하고 했던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감자라고 하는 식물이 굉장히 놀라운 식물입니다. 감자가 좀 재밌어요. 얘도 전 세계 일주를 한 대표적인 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출발은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경유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도 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일랜드 대기근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감자를 주고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감자튀김이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얘가 세계를 뺑 돌아서 다시 출발지로 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도시의 중요한 조건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워커빌리티, 바이커빌리티, 다시 말해서 보행 친화성, 자전거 이용 친화성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진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입니다. 여기 워커블 시티, 서울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형상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행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그 환경들, 도로들을 만들고 또 일반 도로에서 잘 걷기 쉽게 만들어주고 또 걸으면서 다이어트도 하라 그러고 자전거도 하겠다 등등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이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도시화가 가져온 건강 문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 설계가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감염병,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는 공중보건법으로서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건물 내의 채광, 통풍을 위해서 일정한 공간 환경을 유지해라. 상하수 처리를 해라. 거리 청소를 의무화하고 도시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 또 도시 시설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도시 설계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한 거죠. 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시대인데요. 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이 이 도시, 물론 여기는 꼭 도시만을 상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도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중요한 결정 두 가지를 해라. 첫 번째는 국수주의 고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러 국가, 전 세계가 같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맞설 것인지를 정해라.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그 트럼프와 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또 한편 대별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화된 통제와 감시를 통해서 극복할 건지 아니면 사회적 연대와 국민에게 힘을 주며 극복할지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생각에는 유럽에서 최근에 있던 도시봉쇄라든지 중국에서 도시봉쇄는 첫 번째 사례에 가까운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사례는 두 번째에 좀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결정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우리는 이것들을 어떤 협력과 연대, 그리고 사회적 연대와 국민에게 힘을 주면서 극복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해서 아직까지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 질병이나 물리적 질병이 아니라 정치적 질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것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의 그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고립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등등을 유도하는데 그러면 코로나19가 사회성,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 사회성 위주의 우리의 본성을 바꿀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응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거리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1, 2, 3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는데요. 향후의 어떤 기술 발전들, 특히 미래 도시를 주도할 기술들, 여기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소외가 되는 계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환경, 교통, 상하수 등등등 어떤 공통적인 공공의 어떤 문제들은 이런 방법과 가지고 잘 대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응급 대응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기에서는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한 공통 인프라를 컨트롤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미래 도시를 포함하는 이런 기술 발전들이 우리에게 건강을 반드시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고요. 저희는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솔리다리티라고 하는 연대가 불가능하다면 앞으로의 솔리다리티 어떤 방향이 돼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대는 아까 말씀드려서 이건 빼겠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에는 세 개가 여기 약조로 SCI입니다. Safe Cities Index SCI인데요. 이 안전한 도시를 평가하는 인덱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 쭉 들여다봤어요. 감염과 관련된 지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감염과 관련된 지표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술혁명의 산출물인 도시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이것들이 반드시 인간, 특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보장은 거의 그다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가 인간에게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미지수고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가 인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한 인간과 인간의 건강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도시 어떤 기술 발전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변화들이 결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만은 않을 것 같다. 다시 말해 도움이 되게 하려면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